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평생을 바친 아주 최특급의 지식인 기질이 있는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미일 밀월, 저게 1868년부터입니다. 미일 밀월 시기죠.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까지. 그럼 대개 한 60년. 이것 때문에 일제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잘 탄압을 못해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확산이 돼요. 기독교 미션 스쿨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확산이 돼요. 이제 전문학교, 연희 전문 같은데 이화 전문도 생기고 숭실 전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개인 실존과 자유민주주의 공화제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인지가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저게. 그러니까 미국 영국 편이었거든요. 일제가 거기 눈치를 받고 거기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직후서부터 만주사변 때까지 60년 기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 선교사들을 일제가 밟을 수가 없죠.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미션 스쿨이나 어떤 그런 정신, 문화, 교육 운동을 일제가 함부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 틈을 타고 저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의 기적적 성공의 자극을 받았다고요. 저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만약에 영국식 민주였다, 혹은 프랑스식 민주였다, 독일식 민주였다 하면 아 거기는 코쟁이들 원래 잘난 애들이야 하고 여기에 분발을 덜해요. 아 근데 일제가 세계 열강이 됐어. 그냥 한 3, 40년 만에. 우리가 그 무시하는 그 게다짝 끌고 훈도시 입고 다닌다는 벌거벗고 다닌다는 그 상스러운 일본 것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그렇게 짓밟았던 그 나쁜 일본 것들이 순식간에 열강이 되네. 한국이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극심한 분발심을 일으켰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일제와 일본이 흡수한 현대문명의 물질적 측면. 일제와 일본은 이건 명확합니다.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에요. 무시해. 묻어버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버럴 아츠. 자유시민을 위한 정보 세트, 지식 세트라는 뜻인데 리버럴 아츠가. 그게 자유시민 이런 개념은 싹 없어지고 교양으로 번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랑 연결이 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것들은 전부 표백돼요. 일제에 가면. 전부 표백돼 버립니다. 즉 현대문명의 물질적 측면만 흡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쟤들은 말하자면 동도서기. 정신은 일본, 기술은 서양. 화혼양제. 정신은 일본, 물질적 재능은 재주는 서양, 부국강병. 이게 일제의 멘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컨셉을 만들고 이렇게 개념을 만들고 전부 한자어를 만들고 이러니까 우리는 걔들이 흡수해 놓은 걸 다시 넉다운해서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랬냐.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이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화제 한어예요. 화제라는 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 단어의 거의 대부분이 화제 한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이제 금방 한자 단어도 화제 한어일 거고요. 대부분이라는 표현도 한자 단어, 저게 화제 한어일 거예요. 뭐 도덕, 철학, 예술 이런 거 거의 다 논리, 국가, 가족, 개인 거의 대부분 화제 한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핵심 개념만 일제가 그러니까 서양 문명, 현대 문명 보고 만들어낸 개념을 우리 쉽게 가지고 왔다고요.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일제가 서양 문명, 현대 문명을 만들어서 그걸 흡수한 지식 쉽게 가지고 왔다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견학 가가지고 그냥 다 베껴오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 한자 읽을 줄 아니까. 그리고 한자 섞은 일본말 읽을 줄 알잖아요. 와타시와 각국군이 이키마스 그러면 와타시와는 한자가 없지만 아니 그것도 나 사자니까 나가 각국구 학교 이키마스 행기마스 그러면 나 학교 가 이 소리구나. 한자 섞은 떠듬떠듬 일본어는 저도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전에는 저기 일본 서적 가지고 다 저기 그 기술 공부했죠. 기술 흡수했죠, 전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반들이 있는 게 세계는 그렇게 일면적이질 않은 거예요, 전부. 그걸 그냥 다 악마화 시켜가지고 저거 악마라고 욕할수록 우리 선배 세대 정말 웃기는 존재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독립운동이 위대한 건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는 야 조선 놈들 말이야, 조선인들 당신들 말이지, 우리가 신민의 1.5등 신민으로 우리가 일전 대해 주는데 조금 있으면 당신들이 우리랑 같게 돼, 내선 일체로. 지금 봐, 다른 데 봐봐. 우리가 타이완 가서 그렇게 내만 일체하는 거 봤어? 타이완 가서 안 하잖아. 우리가 만주 가서 내만 일체하는 거 봤어? 안 하잖아. 우리가 저기 중국 가서 내중 일체하는 거 봤어? 안 해. 우리가 특별히 너희한테만 하는 거야. 너희가 신토의 신민만 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는 일제 전체 식민지 체제로 보면 굉장히 특별 대우 받은 거예요. 고등고시도 봐, 판사도 돼, 검사도 돼. 뭐 저기 뭐 동경 가서 저기 학교 나오면은 저기 뭐 일본 정부의 관료도 돼요. 일본 정부의 관료도 돼요. 동경 가서 학교 나오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여기에 조선은행, 경성은행,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경성에 있는 조선은행이 일본 돈의 발권은행 아니에요. 일본에 제대가 몇 개 없는데 여기 경성 제대가 있었잖아요. 제국대학이. 일본 돈 찍어내는 은행이 두 개밖에 없어요. 동경은행하고 저기 조선은행밖에 없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자기들 딴에는 특별 대우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오히려 바로 이시영, 이회영이나 우리 선배 세대의 독립운동을 더 인정하게 된다니까. 왜냐? 그렇게 물질적 풍요로 꼬시는데. 아니야, 싫어. 너희 밑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면 내가 나다움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너희와 같은 신토의 신민이 돼야 돼. 텐노폐하를 받들어 모시는, 텐노헤이카를 받들어 모시는. 싫어. 인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가난하더라도 우리 길 가겠어. 자유로운 개인이 되겠어. 이거잖아요. 쟤들이 악마스럽고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운 우리의 선배 세대가 위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그게 위대한 건지, 혹은 쟤들이 굉장히 간교하고 어떤 층에서는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했음에도 우리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자유민주공화국과 현대문명과 개인 실존을 향해서 내다보기 시작한 선배 세대가 위대한 건지, 어느 게 더 위대하냐고. 나 참 이 반일 드립하는 자들 보면 우리 선배 세대를 정말로 모욕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욕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국의 상류층과 일제 일본의 상류층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국의 상류층은 아까 말한 6가지 원인에 의한 철저한 전통질서 해체에 의해서 축적된 거예요. 천민자본주의라고 욕할 것 없어요. 한국인은 운명적 코스예요. 평등주의와 개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아,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어디 가서 돈 좀 벌고 투자 좀 잘하더니 저거 떼부자 돼갖고 저기 뭐야 무슨 렉서스 몰고 다니고 BMW를 몰고 다니고 벤츠 몰고 다니고 강남에서 뭐 30억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배 아프죠? 저도 배 아파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뭐야? 별것도 아닌 것이, 나랑 다를 것 없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제가 85년도에 미국서 돌아왔을 때 막시스트 경제학 하는 선배가 불러가지고 저한테, 야 성현아, 요새 그 뭐 한국이 식민지 반봉건론이라 그러고 한국을 뭐 종속이론으로 설명한대. 그런 게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종속이론이 뭐냐면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에. 1980년대 중반 식민지를.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말했지. 선배, 그거 종속이론 말이요. 저 그때 막스레닌주의 지하 조직 짜고 다니고 저기 신군부랑 투쟁할 때요. 종속이론 그거 저기 남미에서 나온 건데, 남미요. 멕시코의 상류 계급은 자기들이 멕시코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드리드 가서 저기 뭐야 여름 보내고요. 겨울은 뭐 저기 뭐야 제네바 가서 보내고, 스키 저기 뭐야 시원한 거 좋아하면 여름 제네바 보내고, 뭐 그다음에
저기 따뜻한 거 좋아하면 겨울 마드리드에서 보내고 자들은 유럽의 식민자라고 생각해요. 멕시코 상류층은. 아 그러니까 그 주석가부 그 멕시코 주석가부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결혼하죠. 거긴 유럽 상류층입니다. 멕시코 상류층은. 단 그 이제 일반인으로 내려오면 없어가지고 신발을 못 사서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속이론 같은 걸 가지고.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선배랑 나랑 지금 여기서 소주 먹으면서 전두환 저 문어대가리 하면서 욕하고 이병철을 향해서 그때 이병철 회장 살아계실 때요. 저 돈병철 저거 하고 욕을 하는데 선배 솔직히 말합시다. 선배랑 나랑 전두환을 욕하고 이병철을 욕할 때 내심에 깔린 생각이 뭐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도 전두환보단 잘한다. 혹은 야, 돈병철이가 뭐 대단한 돈병철이냐? 재수가 좋아서 돈병철이가 된 거지. 나도 재수만 있었으면 돈병철보다 더 훌륭한 기업했어. 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요? 선배 내 말 똑바로 들으셔. 이 한국인만큼 이 평등주의적 압력,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에 쩔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진정한 의미의 계급사회는요. 평소에는 우리는 계급이 달라. 그러고 딱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터져 나오면 찢어 죽이겠다고 덤비는 게 계급사회입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계급의식이 없는 데입니다. 아니 지금 막스 레닌주의 지하운동하는 놈이 그 말 했다니까요. 85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여기. 그러면 한국의 상류층은 뭐냐 이거예요. 전문 지식층, 관료, 전문 경영층 포함한 기업가, 저질 정당 정치인, 저질 언론인, 종북, 종중 잘해가지고 상류층으로 뜬 사람들. 이게 한국의 상류층이에요. 이게 무슨 귀족이냐고. 여기다 대고 어떻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하냐고. 반면에 일본의 상류층은 달라요. 아까 말한 동도서기, 화혼양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사무라이 지식층 혹은 옛 귀족층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는요. 1868년에 나온 선언을 보면 압니다. 메이지 성공 직후에. 이 선언이 이렇게 씁니다. 일본 황제는 세계 모든 주권 국가들 및 그 국민에게 도쿠가와 쇼군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 권한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을 허락했음을 알리는 바이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본인은 도쿠가와 쇼군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쿠가와한테 너 권력 갖고 와라고 한 적 없고 도쿠가와 쇼군이 제발 저 권력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갖고 왔길래 내가 권력을 바치는 걸 허락해서 권력을 갖고 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에 우리 텐노 일족은 이때 우리는 위라고 돼 있어요. 위 와다시다치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텐노 일족이라고요. 천황 텐노 그 가문 일족은 우리는 국가 내부 및 국가 외부 문제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슈프림 파워. 따라서 국제 조약에 있어 앞으로 우리 그 텐노를 두고 타이쿤이라 언급되어 온 대신에 이제부터 황제라 언급돼야 한다. 관료를 임명하여 국제 문제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무스히토. 목인이죠. 화목할 목자의 어지린자. 무스히토가 뭐냐면 메이지 천황의 그 본명입니다. 이제 그 텐노의 생전에는 텐노라고 부르든가 무치히토라고 안 불러요. 저 무치히토는 언제 등장하냐? 텐노가 칙령을 내릴 때 서명할 때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를 때 저기 무치히토 텐노 이런 말 했다가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 텐노야. 그러면 메이지란 이름은 언제냐? 죽은 다음에 시호죠. 그 시대를 그때 메이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명치라 하자. 그분을 시호를 명치라 하자. 그래서 메이지란 시호가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텐노는 그냥 텐노예요. 그냥 천황. 그리고 그 천황에 뭐 칙령 내리면 자기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본명을 써요. 그러니까 메이지 텐노의 본명이 무츠히토입니다. 저게 무츠히토 그 서명이 들어간 1868년 칙령이에요. 그럼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지가 왜 일어났는가가 보이잖아요. 서양 열강과 서양 문명이 쫙
동아시아로 밀려드는데 여기는 그냥 캐캐묵은 신내나는 도쿠가 바쿠가 지배를 하고 있고 각 번은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해외랑 서로 그냥 그 지방은 지방대로 거래하려고 그러고 바쿠는 그거 뇌물 먹고 봐주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난잡하기 짝이 없으니까 쓸어버려. 중앙국가 만들어. 이거라고요, 메이지가. 그리고 중앙국가의 깃발로 텐노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는 거거든. 자, 이게 귀족이라고요. 이게 지배층이라고요. 이런 거를 못했잖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제가 왕실에 참여하는 거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청군 일군 불러들여서 학살시키는데 민비. 그러고 나서 100여 년 지나니까 명성황후 따라와 민족을 그래서 사기 오페라 만들어서 띄워서 팔아먹고 그 YS 때 만들었어요. 보수 세력의 아우라 만든다고. 아주 이데올로기가 짙게 밴 거짓말, 거짓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친 거는 이미 YS 때부터예요. 쟤들 종북 침북하기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상류층은 귀족이 아니라 기능적 엘리트다 이거예요. 뭐 이제까지 상류층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개코같이 냄새 잘 맡아야죠. 세상 어떻게 바람 따라가나. 영리하고 근면해야죠. 근데 여기에는 귀족성이라는 거 없어요. 귀족성의 특징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돈키호테 같은 터무니없는 숭고함이 있어야 돼요. 귀족은. 왜냐하면 귀족은요. 날 때부터 귀족이에요. 그냥. 세상 사는 거 걱정 안 해야 되고. 세속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귀족이 아니에요. 세속에 대해서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 자고 싶은 여자랑은 자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은 그냥 식탁에 올라 있는 거고 보고 싶은 책은 서재에 가면 다 있는 거고 타고 싶은 말은 마곡간에 가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숭고한 정신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돈키호테. 무사도 기사도 정신이 나오죠. 공정과 명예를 섬기는 희생 정신이 나온다고요. 인생 그거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생을 낭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 그거 낭비하는 거야. 그거 흐드러지게 낭비하는 거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그 바람 한 번에 쫙 낭비돼 가지고 땅에 깔려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예요 이게. 저 벚꽃의 미학을 알아야 돼요. 그거 낭비거든요. 그 아름다운 꽃이 바람 한 번 불리면 그냥 땅바닥에 쫙 떨어져서 한 반나절 화려하다가 그 다음에 찐득찐득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 낭비죠. Life is to squander. 인생이란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 이게 귀족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상류층들 보세요. 남이랑 눈부릅 뜨고 다퉈갖고 아파트 반에 반평 어떻게 더 늘리냐 가지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내 아이의 지금 학점 남보다 0.1 학점 더 높이려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게 무슨 귀족이냐고. 이거는요. 그 신경 곤두서서 현실에 막 욕심내 가지고 헐떡이면서 다니는 거 이거는 뭐냐면 귀족이 아니라 돈 많은데 전에 그 밀레에 제가 이삭 줍는 사람들 말했잖아요. 원래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데 이삭까지 다 긁어가는 그 악덕지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탐욕스러운. 여기 상류층은 그래요. 현실이에요. 여기 상류층이 무슨 사회와 인간에 관한 통찰에 뭔 관심이 있어요? 사회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건물이 광화문 세문안교회나 혹은 저기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같은 건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화려하고 그런 이상한 식의 건물은. 그 멋부려 솔직히 말 돈지랄해서 치장해 놓은 건물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모시는데 돈지랄해서 치장해가지고 모시나? 얼마나 속물적 건물들이에요. 멋을 어떻게든 내보려고.
21세기에 하나님 모실 때 돈 들여서 치장해 갖고 모실 일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기 무슨 종교가 그런 판에 뭐 불교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화려해. 원래 가사라는 건 누더기로 연결해서 입어야 되는데 누더기로 연결해 입은 사람 있어요? 전부 최고급 못이 최고급 비단 최고급으로 다 뽑았고 딱 해서 입고 다니지. 최고급 차 타고. 종교가 그 지경에 가 있는데 무슨 놈의 사회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상류층에. 사회 주류 가치, 메인스트림 밸류의 형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신해?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상류층은요, 기능적 엘리트예요. 그 사자들이 그래도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해요. 그 상류층 중에는 전문 지식인들이. 전문 지식층 외에 상류층들은 점점 더 이제 그리고 기업가들이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 목숨 걸고서 사업을 해서 보스 기질들이 있고 꿋꿋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귀족성은 없다는 거예요. 귀족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블리스 오블리제 귀족 갑자기 왜 귀족성이 없는 그냥 전문 지식층이고 기능적 상류층인데 왜 갑자기 귀족 흉내를 왜 내려고 해? 아무도 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흉내랍시고 떠벌리는 게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너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배경에 그거는요 이시영 이회영 그 세대에서 끝난 일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그런 귀족성이 존재할 수 없게 된 지가 최소한 70년 60년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받기 딱 십상이다 이거요. 지금은 처음 나온 거라 제가 비판을 안 하는데 다음에는 살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1835년 발자크가 만든 그 개념화시킨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1894년, 93년 듀르갱으로 가야 돼요. 같은 프랑스인데. 듀르갱이 위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이해에.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업, Division of Labor in Society라는 책을 썼어요. 1893년입니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책에 보면 현대 문명이 무도덕한 에고, 막가파 자의식을 양산한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극단적 분업 속에서 나의 포지셔닝, 하루 종일 내일 에스테틱이라고 미학이라고 이름 걸어놓고 그것도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죠. 이름 걸어놓고 그 남의 발톱 다듬는 매일 다듬는 사람 그것만 딱 보고 있다면 그래서 일체 인터넷도 안 하고 뭐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그것만 아침부터 밤까지만 한다면 그 사람 망가지죠. 그 사람이 그게 그냥 그 좋은 직업으로 그 어떤 문맥상 포지셔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을. 인터넷 뒤지고 책도 보고 신문도 듣고 방송도 듣고 친구랑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극단적 분업 속에 인간을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극단적 분업 속에서 무도덕한 에고를 막가파 에고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통이 유의미하게 이게 뿌리 잡지를 않으면은 크게 망가지는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저 책에서 해요. 듀르갱이. 그 다음에 현대 문명 한 국가의 그 번영과 실패는 전문 지식층의 직업윤리, 프로페셔널 에틱에 의해서 결정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엘리트 오블리지를 얘기해야 돼요. 저거 프랑스 말입니다. 엘리트 오블리지. 엘리트다운 엘리트. 제대로 된 고급진 엘리트. 직업윤리. 제대로 된 고급진 직업윤리를 가진 엘리트. 진실된 가치관을 가진 엘리트. 개인, 진실, 자유를 깊게 이해하는 엘리트. 시장, 즉 공정경쟁과 사유재산의 원리를 깊게 이해하는 엘리트. 자유민주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깊게 이해하는 엘리트. 신앙의 자유와 실존적 존엄성을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엘리트. 나아가서 현대 문명과 세계의 동향과 그 추이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엘리트. 그런 엘리트들이, 그런 전문 지식층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의 오블리지에 굶주린 겁니다.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떠들어온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개돼지용입니다.
조중동에 개밥이 되고 있는 개돼지용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개돼지한테 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엘리트다운 엘리트. 엘리트 오블리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